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유철도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경기가 수축하자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 동원과 유군 전의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평소와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이 로지스틱스입니다.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철도 수송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중일 전쟁으로 인해 철도의 전시 동원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국유철도의 전시 동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국유철도의 전시 동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군대는 일본에서 한반도, 만주를 거쳐 화북으로 이동하였고 화남으로는 일본에서 직접 선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물론 전쟁 이전부터 육군과의 사이에는 매년마다 작전 수송 계획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수송 계획은 동원을 명받은 부대에서 작성되어 제1철도 선구사령부 하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3회에 걸쳐 병력 약 16만 명, 군마 약 4만 5천 마리, 기타 방대한 군수품 등이 수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원 수송의 실시는 수송난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군수 운송 시에는 수송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단체 여객과 일반 민수 화물의 수송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국철의 전시 동원은 일본 내지의 군사 수송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점령 철도의 복구 운영을 위해 많은 중견층 사원과 차량이 공출되게 됩니다. 기관차 300량 이상, 화차 2,000량 가까이에 이르는 철도 차량 및 기타 장비가 일본의 전쟁 본부였던 대본영의 요망에 의해 전출되어 부족한 일본 내지의 철도 수송력을 압박했습니다. 철도 수송 수요는 대규모 집중 군사 수송이 일단락된 뒤에도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객 수송에서는 군사 수송, 대륙과의 왕래, 청소년 의용대 등 시국관계 단체 수송, 도시부 중심의 그 공원 통근제가 전쟁 상황의 확대와 전시 경제의 진전에 따라 늘어났지만 화물 중점주의가 취해져 여객 수송에 대해 충분한 수송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내 혼잡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계 공항기를 거치면서 철도 투자의 패턴이 바뀌어 투자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시 중에 수송 수요 증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송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생산력 확충 4개년 계획과 함께 수송력 확충 4개년 계획이 1938년부터 1941년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송량이 계획의 상정량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계획의 실적은 자재 부족으로 인해 74%에 불과했습니다. 철강 및 시멘트의 부족 때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수송력 발휘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자재 부족은 철도 운영에 있어서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유철도는 외부 요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재를 확실히 얻고자 했습니다. 수급 양측으로 구성된
중요 자재 협의회에 참가해서 자재 배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 철도 차량 공장에는 제작 감독관 파출소를 두고 차량 메이커에 대한 감독, 공정 진행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설, 궤도, 자동차 운송업, 외지 철도의 자재 조달을 위탁받아 기획원 등 국내 기관과의 수급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급의 복잡화,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국으로부터 물품 관계 업무를 분리해 조직 외부로부터의 자재 조달을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인적 자원의 조달에서도 보입니다. 직원의 노동 이동률의 급상승과 그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확보가 필요했지만 노동력에 대한 전시 통제 진전에 의해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국유철도는 철도 교습소 체제를 확충했습니다. 예. 종래 그 전문부와 전수부로 구성된 2부 체제를 전문 보통 천수부의 3부 체제로 바꾼 동시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소외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급비생 제도를 확충해서 새롭게 위탁생 제도나 학술연구원 제도를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노동력으로 노동 수송력 발휘에 직결되는 현장에 대해 많은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수송력 발휘에 있어서 효과를 꾀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장 노동력의 핵심인 고용층과 중간관리인인 판인관에서 노동력 유출이 심했기 때문에 각 직장에 걸쳐 상부 직무로의 승진, 상위 신분 승격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확보된 경영자원을 수용력 발휘에 전환시키기 위하여 일본 국유철도는 자본 투하를 증대시키기보다는 노동 집약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송력 강화를 최대한 꾀하고자 했던 일본적 철도 운영 시스템을 더욱 세련화하였습니다. 그 축이 된 것이 전전 단계부터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차량 수송 시스템과 배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용이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차량 수선에서는 정기 검사 시스템을 통해 전전에 비해 많은 차량 수선을 실행하는 한편 배차 업무를 중시하여 화차 적재 시간 단축, 차종 선택 억제, 화차 유치료 증액, 대량 화물 정량 수송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차량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화물 수송의 양단에 있는 통운업에 관해서도 일본 통운을 중심으로 통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철도를 대운업을 하여 역의 집배 작업과 화물 적화 작업을 담당하였던 통운업을 소운업으로 하여 철도 수송을 전체적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차뿐만 아니라 기관차, 객차 등 철도 차량의 전체의 운영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화차 운용의 효율화에 근거하여 일본 국유철도는 열차 다이어그램의 개정을 통해 열차 증발을 도모하고 화차 적재량의 증대, 기관차의 견인 정수의 향상을 통해 열차의 장대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런 일본적 철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전에 비해 또한 많은 직원을 각 현장에 배치했음은 물론입니다. 요컨대 일본 국철에선 세계 대공황 이후 대량의 자본 투하에 의한 수송력 확충이 불가능했던 것에 대해 병목을 중심으로 개량 투자를 실시한 후 효율적인 차량 운영에 근거하는 노동 집약적 철도 운영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팽창하는 수송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수송 수급 불균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유철도에 남겨진 선택지는 수송 수요 측에 대한 강력한 통제뿐이었습니다. 교통 동원 계획의 실시에 따라 수송 통제,
객하 간의 수송 조정, 화물 수송상의 우선순위가 중시되어 육군 통제령의 제정에 이르러 법률상의 근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경제화의 지령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확대되면서 일본 국유철도에 있어서 이러한 수요 증가와 변형에 대응하는 철도 수송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철도는 철도 수송 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요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송력을 계획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 수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선박의 대량 상실이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해상 수송을 철도 수송에 전가해서 전시 수송을 하는 육군 전위 수송이 불가피해져 한층 더 방대한 물자가 철도 수송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달카날 작전으로 인해 민수용 선박이 대량으로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1940년 10월 전시유군 비상체제의 확립 조치를 결정하고 석탄을 비롯한 대량 해안 화물이 해상 수송에서 육상 수송으로 전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된 해상 수송력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점령지 물자 수송에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 열도 양단에 있는 큐슈와 홋카이도에서 대량의 석탄이 채굴되는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이 철도에 의해 주요 소비지인 도쿄, 나고야, 오사카 3개 지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그 수송량을 보면 1942년도에는 약 250만 톤에 지나지 않았지만 1943년에는 약 715만 톤으로 급증하여 국유철도로서는 수송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송 통제가 운임 통제와 더불어 확대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패전 후에도 해상 수송력을 회복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륙 일관 수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철도성은 운수통신성, 나중에는 운수성으로 재편되어 육상성뿐만 아니라 해운, 항만, 창고, 항공 등을 이론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륙 일관 수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항만 수송업과 육상 수송업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비 투자 계획을 추수하고 철도 시설의 응급 정비 및 전용 계획을 결정하여 전위수송 노선에 대한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특히 철도 차량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시 규격을 적용하고 국가에 의한 생산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생산된 차량의 수는 당시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수송 효율화를 통해서 경영자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대책을 취할 수 없어 국유철도로서는 수송력의 철저한 중점 배분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응책을 취한 결과 일본 국유철도는 1943년 일일 평균 열차 킬로미터나 총 요소 생산성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시설이 포화점까지 사용되어 열차 지연, 시설의 혹사, 열차 사고의 다발을 가져왔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해상 수송력이 급락하고 항만 하역이 한계에 도달한 1944년 후반에는 트랜스포테이션 크라이시스, 즉 수송 위기가 현재화되고 수송력은 30%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군 조직으로 철도 조직의 재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패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철도를 대상으로 그 형성과 전개 그리고 한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명치 정부는 영국에서 철도 기술을 도입하고 너일 전쟁을 경험하면서 철도 국유화를 결정하여 전국에 걸친 철도망을 갖는 일본 국유철도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논의되던 광괴축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제1차 대전기에는 철도 투자가 억제되어 수송의 효율을 통해 수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수선 능력과 배차 능력이 배양되어 차량이 부족한 가운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봐도 일본 국유철도는 대단히 높은 효율성을 실현한 철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1920년대 장기 불황 끝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수송량이 저하되어 이웃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유철도는 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행동 양식을 보았습니다. 더욱 철도 운영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련과 독일의 철도 기술을 전할 정도로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 안정화는 달성될 수 있었지만 전시화에서는 심각한 수송력 부족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국유철도는 철도 수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수요 측과의 그 사이에 사전적인 수송력을 배분하고 계획 수송을 실시하여 일본 경제를 물류면에서 떠받쳤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전시 이후는 비상체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만 일반 여객 및 민간 화물 수송을 대폭 제한하여 중요 물자에 우선적으로 수송력을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철도는 노동집약적 철도 운영을 통해 수송력을 제공하는 유연한 적응 양식을 보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조달 자원과 극단적인 저하, 미군의 공습 그리고 대륙 철도 및 해운의 수송력이 저하되며 또한 철도 수정의 양단에 있는 소운송 능력이 급감하면서 마침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시와 국유철도는 이런 행동 양식을 통해서 패전후가 되면서 철도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본 내지에 축적된 철도 기술이 일본 제국의 첫 번째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